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제가 영상, 부동산 관련된,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첫 번째 영상에서 2억 투자로 27억이 됐다라는 썸네일의 문구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액이 2억인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2011년에 투자를 했으니까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들어간 돈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3억 정도가 되고요. 그 아파트가 27억 정도가 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썸네일의 문구 때문에 좀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나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낚시성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썸네일에도 약간 낚시성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국가부도의 날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냥 지식이 좀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분들, 그리고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제 지식과 경험을 좀 같이 나누면서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약간 파일럿 형식으로 좀 만들어 올린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시청과 사랑을 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인기 있게 만들어서 수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과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훌륭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제 일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제가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좀 얻었던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서 좀 도움이 되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된 영상이라 그런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좀 순수한 의도에서 이런 한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좀 얻었던 거를, 힘들게 얻었던 경험들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좀 참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완전 재테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재테크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영상에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예상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김혜수, 유아인 등이 주연을 맡았었던 영화였고요. 저희 이 97년에 IMF 위기가 왔었을 때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꼭 국가부도의 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부도의 날에 준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그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이 개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적어도 피해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재테크 채널로서 금리에 대해서는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랴부랴 우선 금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리입니다. 이자율이라고 하죠. 돈에 대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돈을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은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그렇게 해서 불린 돈을 번 돈이 있을 거고, 그 번 돈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에게 그 돈을 썼으니 그에 대한 가치로서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라고 만약에 연 10%라고 하게 되면 100원을 빌려주고 나서 1년 뒤에 1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최종적으로 110원이 되고, 그럴 때 쓰이는 개념이 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이때 돈을 짧게 빌려주게 되면은 단기금리라고 하고, 장기로 빌려주게 되면은 장기금리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는 장기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은 하고요. 왜냐하면은 단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을 1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에게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인 거죠. 그동안 망할 일은 많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 돈을 10년 동안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과연 사업을 안 망하고 안 도망가고 잘 돈을 굴려서 내 이자를 매년 갚아줄 수 있을 것인가? 10%의 이자를. 그렇게 따졌을 때는 위험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위험이 높은 만큼 이자는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높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익률 곡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물론 금융위기나 이런 경기 불황이 오게 되면은 이 금리가 점점 플랫해진다고 하죠. 평평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보통 뉴스에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리네 올리네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거는 보통 단기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금리 자체가 금융당국, 한국은행에서 은행들에게 빌려주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도 기업이나 가게에 빌려주는 금리 자체를 낮추게 되고,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나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금리는 보통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 주고요.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경기가 화랑이라는 얘기고, 장기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경기가 불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돈을 빌려가지고 미래에 투자할 사업이 많고 사업성이 높은, 경제성이 높은 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렇게 돈을 빌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즉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면에서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경기가 부양이 되고 있고 활황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는 채권이라는 투자 수단인 거죠. 과도 연계가 돼 있고, 채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나중에 한번 투자 자산 전체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채권 투자는 실제로 돈이 엄청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채권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투자 자산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 순환에 있어서 돈이 각 자산을 옮겨 다니면서 그 옮겨 다니는 이유들을 알 수 있어야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다져지기 때문에, 비록 채권을 투자를 굳이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재테크를 하실 수 있으니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요소들보다도 한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국가 간의 자본 이동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자산 가격, 물가, 환율 등에도 그래서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럼 금리도 일반 물건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돈의 공급은 보통 금융당국의 정책 또는 개인의 저축 등에 의해서 공급이 늘거나 줄게 되고요. 돈의 수요는 기업의 투자 또는 가계의 소비 등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됩니다. 땅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땅의 부가가치입니다. 그 땅이 가진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움직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가진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격이 달라지고 이 돈의 가격이라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였을 때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나고 충분히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 이자를 낼 수 있으면 돈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였는데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류는 그동안 많은 진보를 해왔고 그런 부가가치의 큰 흐름들은 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잘 대변해 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전 인류의 자산이 감소하는 순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 인류에 있어서 현생하는 인류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있고 조금 어려운 컨셉으로 넘어가면 단리라는 개념이 있고 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리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는 이자가 있을 때 그 이자를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이자율을 단리라고 합니다. 100원을 내가 이 사람한테 2년 동안 빌려줬는데 연 수익률 10%로 빌려줬습니다. 그럼 단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년째에 10원을 받고 2년째에 1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나는 120원의 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복리는 받았던 이자를 또 재투자한다는 컨셉입니다. 복리는 내가 받은 이자를 재투자를 하게 되고 이 재투자된 돈을 가지고 다시 이자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예를 들면 100원을 빌려줘서 1년 뒤에 10원을 받았는데 이 10원을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총 원금이 110원이 되는 거고 110원에 10%의 이자만큼 그 1년 뒤에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121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받았던 120원과 121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리보다는 복리의 개념이 적용이 되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재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나는 돈을 손해를 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복리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영향이 있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장면 값도 예전에 얼마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뭐 2배도까지도 올라 있는 걸 보면은 일반적인 얼마 전에 우유도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고 결국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내가 가진 돈을 불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 거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뭐 주식을 투자하건 부동산을 투자하건 뭐 다른 자산, 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시건 일반적으로 돈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부가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굴릴 때에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수익이 나거나 또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손해가 나기도 하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된 재테크 투자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평가된 자산을 팔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사서 그 큰 흐름에 맞춰서 그 손바뀜이라고 하죠. 자산을 갈아타는 거를 적절히 해줘야 어느 정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자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하죠. 그래서 이런 자산을 갈아타는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입니다. 근데 이 계란 모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좀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부자들의 행태를 좀 알면 이 모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견눈질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네,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손해가 났네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거래를 통해서 불필요한 거래 비용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떤 확률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 이런 불확실성들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전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산을 갈아타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본인의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불리는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돈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본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느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 이런 행태를 배우게 되면 결국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부자들이 이런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부자들은 금리를 굉장히 잘 알고 부자들은 금리를 통해서 경제 현상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투자가가 주식 투자 모델로서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모델이고요. 왜 사람들은 주식 고점에서 주식을 사고 주식 저점에서 주식을 팔게 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우선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에서 A 지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과열 국면이 되고 경기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스 기사 같은 데서는 경기 연착륙이네, 경착륙이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화 당국은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던 예금 자산,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험이 적은 예금 자산에서 부자들은 예금에서 돈을 빼서 예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다른 투자할 만한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금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금리가 좋은 채권 시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은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확정금리로 발행이 됐던 채권이기 때문이죠. 정해진 기간 동안 금리가 정해져 있는 채권인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려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표면 이자율, 거기 적혀있는 이자는 받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를 땡기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금리랑 같은 컨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현재 가치, 미래에 받을 이자와 원금의 가치가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넘어가셔도 되고 경제나 경영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을 해서 균형금리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즉 C 지점으로 오게 되면은 채권이 만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런데 이미 이자율은 금융당국에서 내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자금을 채권에서 빼서 부동산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 시장금리, 예금금리, 채권금리보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동산의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수익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싼 값에 매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보통 목이 좋은 임대가 잘 되는 곳에 건물들을 주워 담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가 잘 되는 건물들로부터 시작된 부동산의 투자는 아파트와 토지로 이어지면서 거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지점으로 넘어가는 국면에 이르러서는 임대 수익률이 높아서 만족스럽긴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샀던 가격 대비로 건물 가격이 3배, 5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부자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들은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런 류의 책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시점을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부자들의 매물들을 사들입니다. 물론 이때가 경기가 약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서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경기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고려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명목 하에 금리를 올리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짓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시기도 아닌 거고,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주식시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지점에서 주식시장을 보게 되고, 주식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자산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은 위험한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망하기 어려운 초우량 기업이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부의 효과로, 그리고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고 온갖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장밋빛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이쯤 되면은 이제 금융 당국도 금리 인상이 이제 고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이제 주식이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F 지점에 가서 부자들은 주식을 다시 팔고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위험이 적은 예금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금 자산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좋아서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최적화된 환상적인 투자 자산이 부자들에겐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부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은 폭락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A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부는 부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많이 단순화된 모형이긴 합니다. 전체적인 경제 현상 자체를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학적 개념 자체가 잘 통하지 않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2017년, 1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의 재선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선까지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트럼프의 재선 언저리부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금리를 미국에서 3번 정도 올릴 거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뭐 미국, 중국 무역 마찰 등 기타 등등 많이 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은 좀 단순화되기는 했지만 큰 흐름을 전체적인 하나의 요소, 금리라는 요소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큰 틀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면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할지에 대한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큰 흐름만 알아도 잘못된 투자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안 망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형을 잘 알게 된다면 말이죠.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유아인 같은 입장이 될 거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겠죠. 일반적으로 딴 사람이 뭐 5% 벌었는데 내가 10%를 벌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입장일 때 느끼는 기쁨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폭망을 했는데 현금이나 안전자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폭락한 자산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은 재테크 투자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흐름을 설명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이 금리를 통해서 경제 흐름을 큰 틀에서 대충이나마 거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금리의 움직임만 알아도 어느 정도 위기가 오겠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모든 경제 활동이 금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금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본능, 인간 행동 양식을 잘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자는 금리를 바탕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경제 현상을 다른 요소들로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결정들을 금리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결정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에서 보면 저희는 한 요 정도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만간 한번 제가 예상했던 예측이죠. 그걸 정리해가지고 예전에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재선이 일어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반복을 하면서 유지가 되다가 트럼프 재선 시기 근처에 가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위기의 가능성이 농후해질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조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시고 안전자산으로 옮겨 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최근에 보면 좀 원화가 약세가 되는 성향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러한 제가 가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시 어느 정도 원화 강세로 돌아올 여지가 조만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원화의 박스권 흐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